자, 이번에는 66번이에요. 사회복지 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게 적절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액이 인상이 된다라는 거,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적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이 급여 적절성을 보장할수록 높아지게 되겠죠.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기초연금 기준 지급액도 매년 달라지고 장애인 연금액도 매년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변동을 반영을 해서 적절한 급여 수준도 매해 달라집니다. 자, 67번 사회복지 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서로 의무감,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하려는 것. 자, 그 다음에 2번 동질성과 동등성을 갖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연대가 쉽지 않지요. 자, 그래서 배타성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가 이게 이제 전통사회 같은 경우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뭐가 야 너도? 야 나도? 그러면 빨리 유대감을 느끼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기계적 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동질적이지 않을 땐 상대적으로 그런 연대가 덜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현대사회는 이질성과 개인화가 혹은 노동의 분화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필요한 건 유기적 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노동자들 간의 이질성이 되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질화가 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연대가 잘 됐거든요. 서로 유대감을 빨리빨리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뿐만 아니라 정말 정규직, 비정규직부터 해가 한 직장 안에 있어도 굉장히 이질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대가 예전만큼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바꾸는 파워가 예전 이렇게 함께 막 이렇게 목소리를 냈을 때보다 좀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은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공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이들의 취업에 동참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자, 5번도 맞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68번 요거는 뭐 우리 처음에 풀어봤지만은요, 이 문제는 뜬금없이 웬 마이클 샌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이클 샌델과 같이 이전에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분의 이론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절차적인 장치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초적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얘기했던 건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존 롤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2, 3, 4, 5를 모르더라도 얘는 1번이다 라고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이에요. 조지와 윌딩은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을 이제 초기 저서에서는 반집합주의,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나눴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사회주의를 지향을 하고 얘네들은 자본주의를 지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신우파라고 얘를 중도파라고 얘를 사회민주주의라고 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고 플러스 녹색주의와 페미니즘까지를 포함한 6가지의 이념을 제시했던 게 조지 윌딩이었어요. 근데 69번은 그 이야기에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우파는요,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얘기하면 가장 끝에 있는 게 이게 신우파예요. 얘네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문제 생기면 시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국가는 꺼져라. 시장에 간섭하지도 말고 국가 복지한다고 국가가 나서지도 말라. 자, 복지국가? 이거 오히려 시장에 걸림돌만 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비효율성만 가중시킨다.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옳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마르크스주의가 있는데요.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를
보다 더 평등한 사회주의를 지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켜야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데 이 자유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기제로 뭐가 가동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영속화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이것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복지국가를 반대하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중도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혹은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얘가 가장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복지국가 국가 역할을 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복지국가를 통해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지만 보다 더 평등한 사회주의로 갈 수 있어, 이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 더 사회조화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맞거든요. 자, 그럼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징검다리가 바로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안정을 추구하겠다. 이거는 틀리는 얘기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 그 다음에 녹색주의는 기본으로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복지국가는 항상 경제성장과 같이 동반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환경에 부정적이에요.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좋아하지만 자본주의가 퍼펙트하게 자신의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실업이나 뭐 예를 들어 빈곤 문제 같은 거는 복지국가가 일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이 일부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복지국가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인정하겠다. 제한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 5번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70번 조지와 윌딩이 말한 사회복지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도 우파는 중도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혹은 얘는 중도파라고도 얘기하고 중도 노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아까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좋아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퍼펙트하진 않으므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복지정책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부 문제가 빈곤이나 실업이나 불평등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신우파는요. 사회복지정책 싫어. 복지국가 싫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싫어. 라고 얘기해요. 그거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장경제의 비효율성만 가중이 되고 사람들이 복지급여 믿고 일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일 열심히 안 하면 시장이 망해. 그러니까 개입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혹은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복지국가 혹은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보다 더 평등한 사회, 보다 더 사회 통합 이런 걸 강조합니다. 3번도 맞는 얘기죠. 자, 마르크스주의는요. 사회복지 확대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사회복지 확대가 오히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르크스주의의 반대 입장이라서 틀리는 얘기예요. 자, 페미니즘은요.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이 복지국가의 성격 자체가 약간 가부장적인 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71번입니다.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에 대해서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반집합주의는요. 나는 국가가 집합적으로 이러는 거 싫어. 반대해. 이런 입장이라서 얘는 신우파하고 같아요. 복지국가 싫고 국가 개입도 완전 싫어.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빈곤을 국가가 제거해야 한다.
틀리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건 뭐다? 국가가 개입을 하면 이게 초래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빠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기억은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아요. 기억이 옳지 않으므로 1, 2, 5번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 리을하고 리을이 남기 때문에 리을 공통이니까 니은만 확인하면 돼요. 자, 니은 마르크스주의. 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빈곤 문제, 그 불평등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노력은 뭐다? 이 자본주의, 끊임없이 빈곤을 양산하는 자본주의를 없애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그쵸? 맞는 얘기예요. 니은이 맞다면 답은 당연히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디귿이나 리을을 읽지 않아도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페이비안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는요, 국가의 역할, 복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은 민간 자선이 아니에요. 복지 정책이에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소극적 집합주의는요, 내가 집합주의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 개입을 좋아서는 아니고, 근데 나는 자본주의가 좋지만, 근데 자본주의를 위해서라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국가를 이용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파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가의 복지 정책을 인정합니다. 시장 체계가 퍼펙트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얘가 가끔 해롱해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가 일부 개입을 해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자, 그래서 리을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7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은요, 방금 얘기했던 반집합주의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혹은 이거를 우리가 신우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싫고, 복지한다고 국가가 세금 뜯어가는 것도 싫고, 국가가 복지한다고 그러는 것도 싫어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 논리로 복지 지출의 확대는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막 뜯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막 뜯어가니까 그만큼 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쓸 돈이 떨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생산 부문에 투자할 돈을 세금으로 뜯어가기 때문에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게 돼서 경제를 말아먹는다. 이런 논리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열심히 일을 하는 노동력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복지급여 수급을 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 지원해주고 저것 지원해주면 그거 받아서 살지,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열심히 돈 안 모아도 돼. 어차피 국가가 뭐 해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동기가 약화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동의지가 떨어지면 결국은 시장 말아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지급여 수급으로 시간당 임금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복지급여 수급이 무슨 시간당 최저임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수준을 고려를 하게 되지만 이게 이거에 영향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체 효과가 커. 그러니까 기본으로 시간당 임금이 변화된 대체 효과라는 말 자체가 틀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보통의 경우는 시간당 임금이 커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시간을 일을 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어떤 경우는 1시간을 일을 하면 10,000원을 준대요. 그러면 1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그럼 사람들은요, 노는이 1시간 일하는 게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더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의 대체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당 임금이 이 대체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 여가 시간이 줄고 상대적으로 노동을 선택하는 그럴 가능성이 크게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체 효과가 크다라는 말은 그러면 더 일해야지, 이런 근로동기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3번은요
뒤가 다 틀리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인 배분을 증가시킨다. 특히 이제 무료로 지급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신경 쓰지 않고 공짜니까 막 쓰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가 해요. 시장에서는 내가 그거에 대응되는 내 돈을 내고 교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국가에 의한 복지급여의 경우는 그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러면 이게요 결국은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의 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비효율성 문제를 낳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조세나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좀 암암리에 벌어지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기 소득을 숨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논리들을 펴니다. 자, 그래서 72번은 답이 3번이에요. 자, 73번 신우파에 대한 설명. 얘는 반집합주의 혹은 앞에서는 신자유주의하고 같은 거죠. 난 국가 개입 싫다. 난 복지국가 싫다. 국가가 개입하면 시장 말아먹는다예요. 국가 개입은 시장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부 말고 시장에 맡기자. 민간에 맡기자. 민영화를 강조해요. 국가는 역할을 축소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국가가 일부 도와라. 요 정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것은 이걸 자꾸 변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원래 사람들이 시장에서 스스로 노동해서 각자 알아서 살던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국가의 권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으로 신우파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는데, 기본으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는 시장에서 각자 알아서 노동해서 하도록 하라. 그럼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가? 아니에요. 치안 이런 거, 국방 이런 거, 혹은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거를 국가는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치안을 국가가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나 도덕과 법 이런 거, 법질서 이런 거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비행이나 뭐 예를 들어 일탈 행동이나 위법적인 행동이나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질서에 위배되는 뭐 혹은 가족의 해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너무 해이해지는 것을 막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를 하는 거고, 이거를 국가의 권위를 회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국가가, 요즘은 이제 아이가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막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가 엄하게 아이들을 훈육을 했었잖아요. 회초리도 때리고 훈육을 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되게 오냐오냐 해요. 애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우파가 봤을 땐 국가가 마치 어린 자녀 모두 다 챙겨주는 것처럼 얘네들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각자 알아서 벌어먹게 해야 되는데, 이 국가가 자꾸 챙겨주니까 얘네들이 시장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처럼 말이에요. 지가 할 일은 지가 알아서 좀 하도록 부모가 너무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질서, 그러니까 위기 질서라든지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지켜야 되는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켜듣게 만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를 위해시키는 요런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4번 신자유주의 혹은 신우파 반집합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합니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라고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자신의 삶을 끌어갈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게 신자유주의인데, 복지국가는
자꾸 이쪽 노선을 타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복지 제공은요, 보편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노동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은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별주의를 주창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이를 뺀 나머지 1번이 답이 됩니다. 75번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제3의 길은요 서구복지 마지막 쪽에서 얘기할 건데 아직 수업에선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601년에 이제 구빈법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가 처음으로 생겼고 그러다가 1883년에 이건 영국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 질병보험이 처음 생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1945년에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때부터 복지국가의 체계가 굉장히 열심히 갖춰져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197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대략 30년간이죠. 30여 년간이 복지국가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성기 혹은 안정기, 황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973년에 석유 파동으로 이게 경제가 휘청하면서 그때부터는 국가가 세금을 기반으로 복지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한 민심이 사나워지면서 그러면서 1979년과 80년에 영국의 대처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이 집권을 하면서 1980년대는 대표적인 신우파의 시대죠. 그래서 국가의 복지 예산을 확 삭감을 해버리고 대부분의 거를 민영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를 지났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지났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이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학자가 제3의 길, 첫 번째가 또 해봤고 두 번째도 해봤다. 그러니까 이 장단점,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의 전성기와 신우파 시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절충을 해서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우파는 각자 알아서 시장에서 근로해서 먹고 살아. 이 근로를 강조하고요. 복지국가 정책에서는 전성기는 국가에 의한 정책, 웰페어, 복지를 강조를 했거든요. 복지를 강조했고 이쪽은 워크를 강조했고요. 근데 이걸 결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도 복지도 함께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근로 연계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주창이 되고 나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1999년에 자활급여를 포함하고 있는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활급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생계급여라고 하는 복지급여, 웰페어를 주긴 하는데 그냥 돈 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생계급여도 주는 워크페어를 결합하는 방식의 요런 정책이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준 게 90년대 제3의 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케인즈주의는요. 복지국가 전성기, 이 복지국가 전성기에 가장 이제 그 영향을 준 경제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경으로는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기에 시장이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자유방임주의 같은 경우는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문제는 스스로 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30년대 대공황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어준 경제 사상이 케인즈 사상이죠. 그래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죽어요. 시장은. 그래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개입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들, 대거 토목사업 같은 걸로 공공근로 사업들을 확충을 해서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에 소득 지원을 하는 정책들을 확대를 해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물건을 사야,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실업자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 무엇을 창출해야 된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케인즈주의예요. 그래서 시장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국가가 개입이 필요해라고 얘기했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주의를 지난 수업 시간에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대답을 하셨었어요. 자, 페이비안 사회주의 혹은 페이비안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 가족과 같은 비공식 부문을 복지에서 강조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마르크스주의는요, 복지국가는 결국은 이 가진 자본가 계급과 노동가 계급 간의 갈등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계급이 야, 니네 이거 먹고 제발 앵앵거리지 좀 마 해서 자본가 계급이 얘네들을 어르기 위한 일종의 양보, 최소한의 양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인 거고요. 아니다, 자본가 계급과 싸워서 노동자 계급이 쟁취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권력자원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마르크스주의든 권력자원론이든 자본과 노동계급 사이의 갈등의 과정에서 이제 복지국가가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집합주의는요, 국가가 집합적으로 이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집합주의에 반대하고요. 뭐죠? 개인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건 개인주의 가치를 저해한다. 즉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76번입니다.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나 신우파나 혹은 반집합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도파라든지 소극적 집합주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정책 복지국가 싫어라고 얘기하는 쪽은 얘네들이 아니라 신자유, 신우파, 반집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개입하지 마, 규제하지 마, 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아니라 시장으로 막 넘겨.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막 평생 직장 이런 거 아니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이 돼요. 이런 거는 다 어디 시장이 알아서 막 돌아가도록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나 신우파나 반집합주의에서 찾아야 되므로 7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요, 자본주의 시장이 기본적으로 약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이 일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2, 3, 4, 5를 읽지 않아도 당연히 1번인 걸 믿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윌린스키와 르보는 제도적 복지, 자녀적 복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자녀적 관점, 제도적 관점, 그리고 혹은 모형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가족제도나 시장경제와 같은 경제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충하고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모형이 아니라 자녀적 모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쉬라, 티트머스, 퍼니스틸토는 수업에서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문제 푸는 데는 별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미쉬라는요, 이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미쳤나? 승질나. 이거 분통 터져예요. 분화된 복지국가하고 통합된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뭐가 분화되고 뭐가 통합되는가? 쉽게 말하면 경제제도하고 사회제도예요. 이 사회제도가 너 따로 이건 분화된 복지국가고요. 통합된 복지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이런 게 통합된 거예요. 자, 경제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의 형태로 제도화를 추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경제도 사회도 함께 복지와 맞물려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분화가 아니라 통합이에요. 통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티트머스는요, 티트무스라고도 하고 티트머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복지의 역할 분담으로 사제직 얘기했던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 얘기했던 고 학자가 티트머스거든요. 자, 근데 티트머스는요, 앞에 이제 얘기했던 윌렌스키 르보가 자녀적인 개념과 제도적인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중간 개념으로 산업성취 수행 모형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본으로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는 건 제도적 복지예요. 근데 이제 선별적인 걸 지향하는 건 자녀적 복지예요. 그래서 얘는 보편, 얘는 선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편은 이제 제도적인 복지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산업성취 수행 모형은 뭐냐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각자 직업적인 혹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나는 직업이 나는 해갖고 직업이라든지 소득 계층에서의 격차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 제도가 이 사회 내가 시장에서 스스로 성취하고 수행한 것 이 격차를요 사회복지 제도가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지위의 차이를 사회복지 정책으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 가장 활용되는 게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중에서도 조합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가입자들이 하나의 보험자, 공단,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이면 모든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단에 다 가입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 없이. 근데 조합주의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이런 조합으로 그래서 각자 조합을 따로따로 만들어 운영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럼 각자 조합을 만들 때 뭐의 차이에 따라? 직군의 차이에 따라 혹은 계층의 차이에 따라 니네는 니네끼리 놀아, 우리는 우리끼리 놀 거야. 그래서 잘 나가는 애들은 잘 나가는 애들끼리, 아닌 애들은 아닌 애들끼리,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성취를 복지제도가 그대로 끌고 가는 구조를 얘기해요. 이걸 산업성취 수행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제도적 복지라서 4번은 틀렸고요. 자, 퍼니스와 틸톤은요. 퍼니스와 틸톤은 이제 복지국가의 유형을 적극보복이라고 외우는데요. 적극국가하고 적극국가, 그 다음에 사회보장국가예요. 사회보장국가, 그 다음에 마지막을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국가 발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건 이쪽이에요. 가장 적은 게 이 적극국가인데요. 적극국가에서 국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겠다? 시장을이에요. 국가는 시장편에서 시장과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비호를 해줄게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시장을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어지간하면 시장에서 하도록 하는 이걸 적극국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보장은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 최저 생활 보장의 핵심 제도가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복지국가는 사회 자체를 보다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적극국가는요, 국가의 개입 정도가 가장 떨어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5번도 틀리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자, 국가가 개입하는 거 싫어요. 근데 국가가 왜 개입하죠? 시장에서의 1차적인 분배를 어떻게 해요? 이쪽은 세금 뜯고 이쪽은 더 줘서 보다 더 평등하게 만드는 재분배 정책이 국가 개입의 핵심이잖아요. 이 재분배 정책이 지향하는 게 바로 평등이거든요. 그거를 싫어하는 게 반집합주의예요. 그러니까 반집합주의는 평등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 평등을 강조하는 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쪽이에요. 그럼 페이비언 사회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지향이잖아요.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 가치지만 반집합주의나 소극적 집합주의에서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79번 조지와 윌딩의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건 페이비언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0번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이념 중에 이번에는 소극
소극적 집합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 개입을 막 완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국가 개입이 일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이 소극적 자유라는 건 뭐예요? 간섭에서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간섭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 집합주의가 아니라 반집합주의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려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개예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도 두 개예요. 이게 이제 페이비언 사회주의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거든요. 자, 근데 둘 다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데 근데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그게 어떤 형식? 복지국가의 형식으로.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는 아니에요. 복지국가는 아니고 그냥 국가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분배를 하는 거죠. 이걸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과 생태를 강조하는 것은 녹색주의죠. 녹색주의 관점이고 녹색주의는 복지 국가의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만 좀 해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의 성분업과 자본주의의 가부장제를 고착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는 뭐예요? 페미니즘에 해당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약점이 있어요. 그걸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어느 정도 대응하려면 이 소극적 집합주의가 평등을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심한 불평등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건 약간 국가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소극적 집합주의 자체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나 빈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위해서라도 국가 개입이 일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소극적 집합주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